안녕하세요. 원영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인세를 배우는 거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다 영리법인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자, 영리법인은 대부분 다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물음부터 들어갑시다. 주식회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물음. 주식회사 누가 만들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발기인들이 여러분 회사 보니까 이번에 다 큰 법인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창업주들께서 처음에 일제시대 때 또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법인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기로 결의한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고 나서 자동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주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발기인들을 주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물음. 이 사람들은 법인을 왜 만들었을까요? 주식회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얘네를 왜 만들었을까요? 심심하니까? 갖고 놀려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주식회사가 만약에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면, 여기서 뭘 빼죠? 세금을 빼잖아요. 세금을 빼면 이걸 뺀 나머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 배당, 가능,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요, 배당 가능 이익 갖다가 배당을 받으려고 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주주가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주주가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배당 가능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세금을 빼고 난 배당 가능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 배당 금액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발기인, 결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에 따라,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를 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법인 등기는 이제 법원에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신고고, 사업자 등록이 운전면허증 취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인을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을 등기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법적으로 인격을 취득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이제 정당하게 사업을 하려면 다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운전면허 따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또는 법인 등기를 했을 때, 주식회사로 만약에 법인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말씀드렸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주주의 배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주식회사를 만약에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주식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얘네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리행위를 할 목적으로 태어났다고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비영리법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영리법인은 만들면서부터 이거는 그래서 비영리법인하고 영리법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배당의 의무입니다. 비영리법인은요, 배당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걔네는 그냥 이 배당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학술활동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부터 너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너가 앞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일단은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라고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법인세 예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보고 지나갔었던 포괄주의 과세라는 겁니다. 포괄주의 과세. 이게 소득세하고 다른 게 뭐냐면, 포괄주의 과세는요, 일단은 대전제가 얘는 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체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일단은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의 경우에는 입금을 규정을 할 때 입금을 뒤에 나올 겁니다. 법인에서 이제 그 회계에서는 매출이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하는데 입금을 규정을 할 때에는 입금을 규정을 할 때에는 대전제가 뭐냐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다. 일단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어떤 행위를 해서 법인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일단은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그거예요.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빼겠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거래. 자본거래가 뭐냐면 이게 증자 또는 감자, 합병, 분할 등등등. 그러니까 증자, 감자, 합병, 분할은 뭐냐면 이거는 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면은 더 주식에서 모든 행위도 과세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그 기본 근거가 뭐냐면 이거는 상법상 자본 충실화 원칙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발기인이 주주가 주식회사한테 이제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주주한테 이제 주식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자, 이 출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되잖아요. 얘가 자본금이 되잖아요. 자본금. 그러면은 이 자본금은 주식회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돈이고 죽을 때가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해도 좋은데 다만 이 자본금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 대부분 상장 보면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요 상장 등록 보면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서 자본금을 갖다가 까먹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 되면은 상장 폐지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모든 행위를 할 때는 1차적으로 뭐냐면 자본금을 보호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금이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주식을 거래를 해서 만약에 순자산이 늘어나면 뭐다? 이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첫 번째 자본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부분들, 규정한 애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거기 한 5년 전부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금 한 3번 정도 바뀌는 동안에 최근 10년 동안에 그 정권을 여부를 떠나가지고 모든 정부의 화두가 뭐냐면 그 실업률 감소입니다. 실업률 감소. 그래서 세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고용증대세제라고? 직원을 뭐 뽑을 때마다 대기업에서는 뭐 700만 원,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에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역에 뭐 과매됐건요, 바뀌건 아니건 따라서 어쨌든 일정 금액을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해줘도 되는데 정부의 화두가 그 실업률 감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면은 그만큼 세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면 그거 뭐겠어요? 결국에는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법에서 과세 안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거다. 포괄적으로 법에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게 포괄주의 과세. 아시겠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랑 대비가 되는 게 열거주의 과세예요. 열거주의 과세.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에서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거주의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체 포괄주의 과세입니다. 제가 좀 판서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게 사진 찍어서 상관없습니다. 저 얼굴만 안 오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는 뭐냐면, 자, 우리들 자연인이 있죠. 이 자연인의 아빠만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아빠 엄마잖아요. 우리들의 부친 모친.
아버지, 어머니. 자, 그러면은, 자,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들기는 우리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 뭐, 참고로 뭐,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저를 처음에 낳았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얘 이름을 용대로 짓고, 대학교를 보내서 뭐, 세무사를 따게 한 다음에 되게 우리의 노후를 편하게 보내자라고 저를 낳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유도 특기생이었고요. 대학교 때 검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공부에 뜻을 두고 세무사가 합격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세무사가 되고 나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너가 책을 써? 그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세무사 되고 나서 5년차까지는 난 아직까지도 검도가 더 세법보다 자신이 다 말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던 거 해라. 자꾸 이상하지 말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책이 나오고 나서 인쇄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백을 사드리니까 그때 믿으시더라고요. 얘가 책을 썼구나. 믿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은 뭐 속은 안 그렇겠죠. 근데 저도 솔직히 옛날에 운동할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물론 속은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바로 뭐냐면 얘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주식회사랑 별도로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만약 얘가 더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 그러면 자, 동사무소에서는 이 자연이 나왔다가 법인처럼 자, 너는 태어나서부터 돈독이 올라가지고 너는 돈 벌기 태어났어. 너가 하는 모든 게 과세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자신을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개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돈을 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8가지 행위를 하면서 평생 벌어먹고 살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소득세법에 열거한 8가지 소득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소득을 적어보면 자, 처음이 이자,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그 다음에 퇴직, 양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양도 밑에다가 뭐가 들어오느냐, 금융투자소득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뭐 유보한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건 몰라. 올해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8가지 소득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아까 열거주의 과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을 과세할 때, 영리법인을 과세할 때는 2가지 제외하는 것 빼고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원칙이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에 대해서는요, 모든 행위 과세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열거된 소득세법에 규정된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세법을 시작을 할 때 법인세법에서는 투괄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니까 개인들이 탈세를 하기 시작해요. 왜? 열거주니까 이게 열거 안 된 소득은 과세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이 소득을 갖다가 취득행위를 왜곡을 시켜서 이게 열거 안 되게 피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소득세법은요, 그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중간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세법에서 8가지 소득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득은 상대적으로 과세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 소득 구분합니다. 아마 여러분 재무팀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다 원천징수 실무자들도 계시죠? 보시면 여기서, 그 8가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서.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칙을 세야 된다라는 소득이 몇 개가 있을까요? 현재는 얘 빼고 답니다. 얘 빼고 다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가 규모도 크고 자체 세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하는 원칙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보다는 세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 양도소득세 이거는 거래할 때 신고하는 거니까 얘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천 제가
안 그래도 그 뭐야 지난주에 원천인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원천인수 급하게 뭐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뭐 일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원천인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소득의 구분입니다. 특히 원천인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소득 구분 잘못하잖아요. 받아가는 애가 다음 연도에 종소리 신고할 때 세부담이 달라져요.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마 제일 아마 구분하기 힘든 게 근로랑 사업이랑 기타랑 이 세 개. 이 세 개. 이걸 구분 잘못하면요. 받아가는 애가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다. 오늘은 어차피 법인세 시간이니까 소득세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근로소득 참고로 근로소득은 제가 그 인건비할 때 좀 심도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소득세법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자 배당 소득은 포괄주의로 바뀌었어요. 포괄주의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근로하고 사업소득하고 그 근로소득은 열거주의고 아직까지 열거주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얘도 거의 포괄주의인데 이거는 포괄주의하고 열거주의하고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은 이거는 열거주의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포괄주의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나머지 소득은 그럴 염려가 없는데 이자 배당 소득에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요 이자 배당 소득이 열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올해는 얘네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얻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년 이게 그해 말에 세법 개정할 때는 그 행위가 이제 그 과세 대상 열거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1월 3일 날 증권회사하고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피하는 상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못 막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은 열거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얘네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고 종합합산 그다음에 얘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분류과세.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이 소득의 특징이 뭐냐면 1년 합산하는 거니까 1년 중에 이거는 특징이 반복적 그 다음에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자나 배당이나 이거는 뭐 1년에 두세 번 나올 수도 이자는 매달 나오는 거고 근로사업 연금 기타 이거는 반복적으로 1년에 여러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적인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뭐냐면 그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발적이고 그 다음에 비경상적이다. 퇴직소득 여러분들 회사 입사하셨을 때 뭐 다음 달에 퇴사하려고 입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오래 붙어 쓰려고 입사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입사를 하면 회사를 다니면은 제가 이제 통계를 봤는데 평균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은 일생에서 이직을 갔다가 2번 내지 3번 한답니다. 일생에서 1년에 일생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퇴직소득이 보통 사람이 이제 30살부터 만약에 60살까지 30년을 만약 근무한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는 퇴직소득이 2번 내지 3번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30년 동안에. 뭐겠어요? 우발적 비경상적이지. 양도소득. 보세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집 사면은 뭐 다음 달에 집 팔려고 집 삽니까? 아니잖아요. 얘도 뭐냐면 정상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은 통상적으로는 이것도 평균 거주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생에서 몇 번 없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번에 빵 터진 소득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할 때 목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갖다 만약에 여기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진세 때문에 세금의 절반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빼가지고 6%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랑 분류과세 과세 방식의 차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천인수 할 때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분류과세랑 그 열거주의 과세랑 그 다음에 그 포괄주의 과세 설명드렸어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이걸 왜 지금 열려서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제 법인세법이건 소득세법이건 조문이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문을 보실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문에서 만약 열거주의 조문이다 그러면 그것만 적용하셔야 돼요. 그거랑 비슷한데 적용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포괄주의 조문이다.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것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땡겨가지고 입증할 수 있으면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단적으로 열거지, 포괄지, 소득세법 말고 법인세법 말고 부가세법에서 그럼 열거지, 포괄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원칙은 포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화 용역이 과세가 원칙이에요. 다만 면세에서 열거된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과세상 재화 용역 중에서 영세 거래로 인정된 거래에 한해서는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은 영세를 적용한다. 그럼 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하시다가 어차피 법인세랑 부가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실무하시다가 얘가 만약 영세냐 과세냐, 면세냐 과세냐 아리까리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면세 조문에 그게 인정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면세, 부가세 면세에서는요, 면세 조문이 나올 때 거기에 요건도 같이 들어가요. 무슨 법에 따라서 인정받은, 무슨 법에 따라서 등록된, 무슨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그러면 단순하게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건하고 열거되는지 여부를 갖다 두 개 판단해가지고 면세 판단한다. 거기 없으면 일단은 과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규에서 질의를 집어넣어가지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과세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거 만약에 그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소급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면세로 적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열거지 포괄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조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는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은 자 납세 의무 보세요. 납세 의무 보시면은 법인의 구분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민법에서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자연인이란 유기적 유체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 숨쉬는 인간을 말한다. 그리고 뭐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며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 의무 주체성을 인정한 법적인 인격체를 말한다. 좋은 내용인데 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게 법인은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이 있고 다시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내국법인 중에 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늘은 다 100% 다 영리 내국법인입니다. 그러면 영리 비영리법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목적 자체가 사업 목적 자체가 지웠구나. 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학술이나 아니면은 뭐 자선이나 종교나 구호나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이다. 그 다음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얘네가 설립을 할 때 우리나라 회사법에 따라 설립이 됐으면은 내국법인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설립을 할 때 외국 상법에 따라 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이 됐으면 이거는 외국법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립하는 건 뭐냐면 본점을 만들 때 본점의 설립근거가 어느 나라 법이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3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보시면은 보세요.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단체로서 다음에 어느 나라에 해당 법인 말한다 해서 1번하고 2번이 있고 따라서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그건 무슨 말이냐? 외국 회사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은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획득된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법을 말한다.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밑에 보시면은 설립 근거가 회사법이 아니라 민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교, 사회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말한다.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6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줄 보세요. 비영리 사단법 및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허가 없이 설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한 주주 사원총회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법인 제외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의 차이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가른다. 그 다음에 다만 농수산업 협동조합하고 중앙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이거는 조합원들한테는 이익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거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보아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얘가 왜 여기서 들어왔냐면은
제가 이거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실장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거 깊이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회사가 얘네들하고 거래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뭔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그 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열거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쓴 세법개론, 제가 우리나라 5번째 세법개론 저자인데 제가 제 거 세법개론이 16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3가지 그 과세 대상 수익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비영리법인 만들면은 여기에 수익 구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리 사업에 영리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열거된 영리 수익만 과세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세하려면은 배전자가 못 가요. 아까 말씀드린 법인 등기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영리 법인이 그냥 법인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원칙은 뭐다? 얘네들은 국가의 과세권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조문은 뭐냐면 비영리 단체이긴 한데 실체는 가지고 있으되 등기하는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이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사실상 비영리 단체인데 등기 안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법인으로 볼 것인지, 법인으로 보면은 법인세 과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거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소득세법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가 당연히 법인으로 본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법인으로 본 단체가 있다. 당연히 법인으로 본 단체 뭐냐면 이게 이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의제, 간주. 그래서 이제 의제,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의제라는 단어하고 간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의제, 간주 또는 추정 이 두 개는 제가 미리 구분해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제가 이것도 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